하면 됩니다.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왜 못한다? 안 믿어요. 가장 안 믿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까? 자기 믿어줍니까? 자기가 진짜 한다고 마음 먹으면 자기의 전지선을 걸고 자기가 하는 일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전 이거 해봤어요. 진짜. 이제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멘토가 김승호 회장님이세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사장학교에서 수강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고,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1대1 독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던 대화겠죠. 누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사를 가. 공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운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면 운이 바뀌어. 해봤거든요. 진짜 바뀌어요. 이건 흡사 맹모 삼천주기랑 비슷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변으로 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 느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아까 너 그만두면 안 되냐? 창피하다. 여기에 내가 파이어 돼가지고 막 미친듯이 노력해서 중간이라도 가거나. 자, 기본적으로 내 운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내 주변에 운이 막 상승세야. 막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럼 계속 연락을 깊게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각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 만났는데도 파이어, 저 사람 만났는데도 파이어, 이런 사람들이 노출이 많아지면 나도 막 항상 각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맨날 막 배 이만큼 나오고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뭐 안 좋은 것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내 주변에 계속 노출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그냥 그 중에 금묵자욱 그냥 검은 물에 들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면 되죠. 까만 게 없는 쪽으로. 그건 내 선택 아닙니까?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누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딱 책을 읽고 월 수입이 2천만 원이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보험 쪽 관련된 일을 해서 이렇게 고액자산가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빡세게 살라는 이 얘기를 듣고 고시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친구가 고시원에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안한데 가난한 분위기도 전염되는 거 알아요? 내가 보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환경과 분위기가 나한테 배일 텐데 그러면은 만나는 고객한테 좋은 인상 줄 수 있을까? 자기가 항상 좋은 분위기, 에너지를 갖고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자기도 사람인데 영향 안 받을까?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얘기했던 그 세이노의 그 가르침이 먹혔던 시기가 있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는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 친구 이제 바로 석촌호수 앞으로 뷰 좋은 데로 이사를 왔던데 하루하루가 다른 거죠. 왜? 그렇게 분위기 좋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아침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고시원 가봐요. 찌들어진 얼굴이 훨씬. 나도 고시원 살아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글 쓸 때 뭐 저 시나리오 작가도 해봤고요. 드라마 작가도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드라마 작가 할 때, 시나리오 작가 할 때 고시원에서 진짜 2평도 안 되는 데서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글 쓰고, 졸리면 이러고 자고, 일어나서 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가에서 입봉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글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지들도 제가 많이 한다고 했죠. 엄청 맞아. 왜? 글 쓰는 사람들 중에 1%의 부자 아니면 대다수는 어때요? 삶이 공공하죠. 네. 지금 제 친구 아직도 구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 중에, 제 친구 중에 연봉이 500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기가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꿀 때, 제가 예술대학 나왔거든요. 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나왔어요. 예술대학에서는 그래도 좀 손에 꼽히는 환경이죠.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저희 와이프가 세무사라 했잖아요. 와이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막 각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각성을 했냐? 나는 내 자산을 생성하고 그거를 일구고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고 나는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난 20살 때부터 작가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이 사회 안에 지위가 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리스트니까 그래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사회 소외계층이에요. 4대 보험도 안 돼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거의 일당직이에요. 고정소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가 사업이라는 씬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냥 작가님 하니까 뭐 연예인 만나고 막 하니까 좋았죠, 어렸을 때.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면 원하는 건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부자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독서입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책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DM 보냈는데요. DM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날 때 내 행색이 초라하지 않고 그 또한 나를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이구, 상대도 그게 돼요. 제 책 읽어봤다고, 제 유튜브 봤다고, 저 다 봤어요. 어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청담동에 영동대로 한 그 큰 대로에 한 빌딩 한 층을 다 써요. 거기 퇴근길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는 지인 세무사인데 마지막에 내리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화면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새롭네요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세무사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가 노출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찍고 책도 쓰고 했더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하고자 마음먹을 때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주변에 사업가들 중에서 책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책을 쓰고요. 이 운의 메커니즘을 썼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요. 야, 넌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야, 이거 본업에 충실한 거야. 나 유명해져야 돼. 나 유명해져야 마케팅도 잘 되고 마케팅비도 줄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실버타운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글 쓰는 거야. 내 영향력을 만들고 싶어서 글 쓰는 거야. 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안 되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주역 공부해가지고 이 책도 쓴 거란다. 자, 이 상황에서 내 전환점을 만든 거는 어찌됐건 환경을 바꾸는 거였고 사람을 바꾸는 거였고 나랑 가장 가까운 그 배우자를 저는 특정해서 그런 배우자를 찾았고 그 배우자를 찾았을 때 저는 365일 중에 350일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매일 만났어요. 제가 매일 만난 비법이 뭐냐면요.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5분이든 10분이든 얼굴 보고 집에 가고 얼굴 보고 집에 가고 매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와이프가 딱 그렇게 딱 잘랐거든요. 저는 샐러리맨하고는 안 맞아요. 나 작가인데요. 아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여지를 줬냐면 와이프가 말씀 잘하시니까 사업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날부로 다 때려치고 사업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 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카페로 출근했어요. 와이프 얼굴 보려면 와이프가 있는 그 건물에 카페로 가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는 종이에다가 글 쓴 걸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막 써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꼈냐?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방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경험담을 공유한 거예요. 어떤 건축이랑 부동산에서 개고생한 얘기를 집짓기 엑스파일이라는 기사로 써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잡지에 기고했고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 네이버 카페에 3, 4천 명이 모였고 그 중에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져서 나는 집짓기를 관리하는 사업을 내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원래 큰 사업을 할 땐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분야인데 작은 집을 지을 때는 사실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쓰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발굴했고 발굴하는 고객을 가드닝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 세미나를 다녔어요. 세미나를 만나서 실제로 만나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웠어요?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로 채웠으니까 매출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해야지 이래놓고 뭐하지 이러면서 고객을 찾아 나서지 않고 내 주변을 가망 고객들로 채우지 않았다면 사업이 됐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계획대로 잘 돼서 50억 매출도 나오고 100억 매출도 나오고 그렇게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1년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이미지를 시각화를 하고요. 그 이미지가 있는 그 캐릭터가 있는 환경의 시간과 공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 공간으로 가시라니까요. 당장 못 가면 난 가야지라는 목표라도 세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매일 가면 돼요. 이게 성경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여리고성 함락작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여리고를
우리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예요? 매일 가서 돌으래요. 돌면서 요즘 말로 노래하라. 근데 맨 마지막에 진짜로 열일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기뻐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왜 못한다? 안 믿어요. 가장 안 믿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까? 자기 믿어줍니까? 자기가 진짜 한다고 마음 먹으면 자기의 전지선을 걸고 자기가 하는 일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상당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고3 제가 이제 이 책의 서두에 그 말을 썼는데 싸이가 저랑 동갑이고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싸이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예매를 했습니다. 와, 저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싸이가 49세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공연 한번 하면은 정말 그 혼자 1인 몇 역을 해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49세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이가 그 주변을 누구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제가 그 싸이의 성공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는데 싸이가 자기 주변에 얼마나 괜찮은 친구들로 계속 채워갔는지를 보세요. 콜라보레이션이죠. 실제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 싸이 와이프가 그 YG를 소개해줘서 그 YG와 손을 잡고 강남 스타일로 터지고 나서 저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본인을 지켜오고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찾고 관계 맺고 쌓아가고 그거에 각성해서 자기를 더 키워가고 이 일련의 과정을 엄청 오래 했죠. 그거 싸이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내 40베이베 우리 엄마 아들 댄스 가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40에 됐던 게 벌써 9년 전인데 도대체 몇 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과정에서 그 싸이가 성장할 때 만약에 과거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랑만 계속 같이 있었다면 지금의 싸이가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사를 가셔라. 공간을 바꾸고 또 한 가지 내 주변 사람을 바꿔라.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더라도 친족이라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좋지 않게 줄 수 있으면 거리를 좀 두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내 운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때 더 친하게 지내셔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속편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 게 연애운의 메커니즘입니다. 제 주변에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돌싱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성이 필요합니까? 혹은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었을 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나고 나서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외로워서? 아니면은 고독해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귀인을 만나는 것 중에 제 1번은 전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연애라는 걸 해야겠죠. 그럼 그 연애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합니까? 자, 진도 빼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나이트 옛날에 있는 데 갔었죠. 놀러 다니는 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진도 빼기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거고, 자, 정서 교감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갑니까? 교회에 가거나 절에 가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에 가거나 네트워킹 모임에 가거나 비즈니스 모임에 가서 찾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했을 때 얘도 그렇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귀인을 만나서 운을 전환시키려면 시나리오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마법학교에 입학을 해야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법학교에 왜 가게 됐나요? 모티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법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 서로 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그 다음 단계 시츄에이션으로 넘어갔나요? 그러면은 내가 해리포터가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운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이성을 만나야겠습니까?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나서 바뀌었다 했잖아요. 와이프 만나서 바뀐 게 너무 많죠. 첫 번째, 여행을 가면 저는 휴양형 여행 가는 사람이었어요. 호텔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니버설 테이스트라 그래서 호텔 음식만 먹어요. 로컬 음식 안 먹습니다. 도전을 왜 합니까?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2만 보는 기본입니다. 음식은 로컬을 먹어요. 여행은 재밌는 거, 위험한 거 다 해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낭떠러지 이런 거 걷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요, 프렌치 레보루션 같은 옛날에 우리 청룡열차라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줘도 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페라리 월드에 갔다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 하던 걸 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리딩에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내 운이 전환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내가 특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을 특정했어요. 이건 이상형이랑 좀 다릅니다. 이상형은 내가 뭐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이런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의 하나의 나의 아이디어란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 때 누구와 한 팀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이 삶이라는 경기를 같이 해나갈 수 있겠느냐. 팀원을 매칭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은 창업자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외모지상주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솔직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때 예쁜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쁜데 능력 있고 하면 뭐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격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이 평범하고 뭐 이런 윤택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파이어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설득합니다. 난 다 견딜 수 있어. 나는 내 참을 수 있어. 내가 변하면 참지도 인내하지도 않아도 될 수 있어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인생 바뀐 거예요. 사업을 안 하던 사람이 사업을 공부했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고객을 만나고 싶어서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고객을 발굴하고 나서는 고객과 관계를 맺었고, 고객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고객의 지지를 받아서 사업을 빌드업할 수 있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고, 뭐 컴플레인 하기도 했고, 컴플레인 받기도 했고, 송사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단단해졌는데, 가장 큰 모티브는 뭐다? 우리 와이프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그 와이프와 계속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언제라도 팽을 당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 잘났고 나 혼자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모티브 하나로 나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저는 원래 전원주택 살았단 말이에요. 몇 채나 있었어요.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양평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도심 속에서 지금 하루에 막 살벌하게 막 일량 장난 아니에요. 업무량 장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 일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데요. 근데 이 삶을 내가 왜 살게 됐겠냐고요. 와이프랑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운이 전환되고 싶으면 나한테 없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그 능력이 있는 그 이성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이 됐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더라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이성을 바꾸고 싶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사람. 그냥 뭐 만나면 편해서. 만나면 편한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바뀌죠. 그럼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운의 흐름도 바뀐다. 운은 뭐다? 삶의 과정, 일상이다. 그 흐름이다. 일상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결국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뭐가 바뀌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오지 않았던 운이 또 그 성실함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인간관계 생기고 생성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돈을 버는 거는요, 작은 돈은 노력으로 벌 수 있지만 큰 돈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의적으로 보면 이 생태계에서 도움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하늘이 돕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자기만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맞죠? 그래야 하늘이 돕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나리오 쓰는 작가인데 얘가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진짜 이 나라 이민족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써. 그럼 쓰는 사람도 막 가슴이 벅차고 써요. 그런 게 뭐 이순신 장군님 계시고 최근에 나왔던 또 안중근 의사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으면 그런 인물이 됐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의 운도 바꾸고 나를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내 분신 가잖아요. 나의 아바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닮았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개입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 의존적인 환경에서 뭐 지식도 부모에게 배우고, 노하우도 부모에게 배우고, 삶의 태도도 부모에게 배우고, 막 이런 교류의 핵심의 중심에 부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생각, 부모님이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주입식 교육, 그리고 약간 반강압적인 어떤 그런 이제 훈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 약간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났고 내 모든 가치관이 자녀에게 투영되었을 때 자녀의 인생이 정말 훌륭해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게 확신이 없어서 좋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매칭해주고 교육을 받게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뭐 국제학교도 보낼 수 있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라는 그 성공의 패턴이 본인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상상과 기대입니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욕심을 가져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넌 이뤘으면 좋겠다.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은 맞는데요, 실제로 그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10대 때가 되기 전에 영유아기부터 유년기를 가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얘기나 부모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운이 제대로 트인 경우와 트이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만 놓고 보면 자녀의 운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이대가 요 나이대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인데, 부모의 선택에 의한 그 운의 결과는 결국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근데 지금 시장 환경이 바뀌고 나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을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독서를 충분하게 해주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해주고 나보다 나은 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너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그 더 큰 사회, 국제사회, 이런 데 안에서 삶의 이 태도와 도리는 어떻게 갖는 것,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을 해주는 것이 이 친구가 스스로 오늘 개척해 나가고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치트키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성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삶을 강요하는 경우, 자기의 희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부분이 그때는 맞았지만 자녀의 때에는 다를 수 있다는데 주목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못한 걸 자녀는 할 수 있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원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친구의 본성 안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DNA가 없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똑똑하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도 뭐 공부를 그렇게 딱히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저 초등학교 서초동 우면초등학교 나왔고요. 중학교 강남역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서운중학교 나왔고요. 고등학교 반포세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소위 8학군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과외비요 엄청나게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사교육 집안이에요. 저희 재질 큰아버지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좀 유명한 선생님분이었고, 근데 둘째 큰아버지 국어 선생님이셨고, 셋째 큰아버지 영어 선생님, 다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사교육 엄청나게 받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14명째의 막내 아들이시거든요. 이런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아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서라벌 예술대학의 연극영화과에 그때 진학을 했어요. 서라벌 예술대학이 중앙대학 예술대학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동문이죠. 근데 그때 큰아버지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하라는 건 아예 안 하고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기가 어려웠겠죠.
어찌됐건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여행, 초중고등학교 중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희는 여름 휴가나 뭐 겨울에 스키장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방학 때는 특강의 시즌이었어요. 특강. 그리고 저 스스로조차도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락이 있어서 그냥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했고 책 보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지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또 아버지 사업이 휘청해가지고 웅진 출판사, 지금은 여러분들 코웨이 정수기로 알고 있지만 여기가 원래 출판사로 돈 버는 데거든요. 그 출판사에 외판원을 하셨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이 반지하에 창문이 요만해요, 진짜. 제 기억에. 그래서 이런 큰 창문이 아니고 요만한 창문이 반지하다 보니까 창이 점점 커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벽이 아예 통창인데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 엄마 덕분에 엄마가 그 재고를 집에다 갖다 놓으셨거든요, 외판에. 그래서 이원수 아동문학 전집, 그 다음에 세계의 위인전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줬죠. 근데 이 부분이 자의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나 방송국 PD가 돼야겠구나, 뭐 감독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오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깨우쳤던 거지, 엄마가 A부터 Z까지 딱딱딱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가족여행 안 간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왜? 여행 가면 뭐하나.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행 가면 어차피 돌아올 건데 돌아올 거 뭐하러 가나. 산에 뭐하러 오르나. 내려올 건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왜? 책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아니게 된 것도 결국에는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지금은 이제 와이프의 영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모의 욕심과 자녀 운이라는 그 테마에서 놓고 보면 스스로 환경 안에서 생각하고 깨우치고 성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을 때, 조금 더 자유도를 줬을 때 제대로 자기의 운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고 깨우친 그 운의 어떤 생성 패턴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걸 헤쳐나가고 깨우쳐나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에 너무 의존적이 돼서 요즘 캥거루들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30, 40대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노후 때 힘들고 싶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유도 있게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대로 넘어가면 10대는 뭐가 있습니까? 좋아요에 이제 갈급해야 하는, 이제 자아가 깨우쳐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 뭐 사춘기가 뭐 초등학생 때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뜨면 SNS, 감을 때까지 SNS, 그 다음에 그 톡방 안에서의 그 삶이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보다 더 막 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운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타인의 시선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내 운은 점점 소멸되고 타인의 운의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비참해지는 과정과 비참해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이 패턴의 반복들을 통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0대 때 이 좋아요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좋아요가 돈 벌려고 하는 좋아요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좋아요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요에 목이 마른지. 그리고 어떤 이제 얘기들을 얼굴 대면에서 할 얘기들을 다 톡으로 하고, 그리고 그 톡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캡처 해가지고 돌리고 막 퍼나르고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운이 들어오겠어요? 이 결과로, 이 선택의 결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SNS에 함몰된 삶이 좋은 눈을 형성하는 거는 내가 특정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이클로, 어떤 수단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소비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동 보시죠. 야동을 봤던 자녀들이 있고요. 실제로 본인들도 나이를 먹어서도 야동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묻고 싶죠. 야동을 왜 봅니까? 야동을 왜 봐요? 뭐 때문에 봅니까? 이거는 생산적인 활동입니까? 아니면은 소비적인 활동입니까? 뭐 나이 먹었고 성인이니까 야동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뭐 도파민이 생성되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쌓였던 억눌렸던 그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정신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대부분 야동을 보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키는 거예요. 막 이거 보고 엄청나게 좋고 막 행복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유행위도 하죠. 습관이에요. 자유행위 끝나고 현타 오죠.
습관이에요. 그러면 1년의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그냥 이건 소비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다? 운을 쌓아가고 싶다면 생성을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할 수 있죠. 하지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비 5, 그 다음에 생성 5라면 이게 제로섬이면 성장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소비를 줄이고 생성을 늘려야 성장을 하고 자산이 쌓이겠죠. 이게 물적 자산, 그리고 인적 자산, 그리고 정성적 자산, 그리고 정량적 자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쌓아가는 사람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계속 운을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소멸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SNS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그런 자기주도적인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하는 성공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나이만 먹었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실버타운 준비하고 있잖아요. 60대도 아직 자아가 미성숙한 경우 태반입니다. 왜 안 해요? 왜 미성숙해요?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존재 가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야, 네가 사랑하는 이유는 나야. 몰랐어? 내가 너의 구세주야.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가스라이팅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그래서 종교에 빠질 때는 그게 가는 거예요. 왜? 찾아왔거든.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를.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봅시다.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아니고요. 해답 찾기가 귀찮은 거예요. 물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뭐다? 그냥 회피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깨우치고 내가 룰을 만들고 내가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서 나라는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해 나가면서 성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를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나라 있으면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당한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이제 기업가인데 정자기증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이제 월드에 기여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병원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정자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정자기증을 하면은 신원이 이제 알려지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노출이 됐나 봐요. 자기 자식이 20, 30명, 30, 40명이 된 거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전 세계에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 거냐면 생물학적인 DNA의 딜리버리 비클로서 부모가 역할을 했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객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그 DNA를 본인이 생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DNA를 딜리버리해서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연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행복은 셀프예요. 성장도 셀프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에이, 제가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레임에서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칭찬받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좋은데 성인이 됐으면 성인에 맞는 수준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자기 성찰이 안 된 거예요.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50대예요. 50대인데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자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챙겨요? 내 삶은 누가 챙겨요? 자식도 안 챙겨줄 거고 부모님도 안 챙겨줄 텐데 정신 차려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스스로 바로 섰을 때 왼쪽 오른쪽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내세요. 객체화를 좀 해야 돼요. 효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녀를 이렇게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좀 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 섰고 내가 좀 잘 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도 케어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통장에 얼마 있으면 뭐합니까? 스스로가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건데 딴 생각만 하는데 우울해질걸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거는 괜히 오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계속 자기가 자기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근데 파고 들어가서 결국 얻는 게 뭐예요? 프레임 안에 결국 디깅을 하다 보면 결국 뭘 얻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어요? 왜 스스로 존재를 부정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의심을 합니까? 내가 이 책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얘기를 왜 넣는지 압니까? 서정진 회장님 45살에 대기업 퇴사하고 정말 알 수도 없는 생명공학 분야를 창업을 했어요. 돈은 있었습니까? 대기업 퇴사했는데 5천만 원 달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탑10 안에 들어가는 자산가로 어떻게 성장을 했게요? 45살에 창업했다니까. 45살에. 그럼 여러분 50대라고 하더라도 아닌지 아니에요. 근데 벌써 뭐 노후 준비하고 인생을 마감할 준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꾸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프레임에 나를 스스로 가둬놓는지 아세요?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체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체력이 돼야 마음도 정신도 올바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아니 운동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신체 능력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신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요. 아파요. 그러면 나 약 안 먹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암 치료를 안 받겠다. 그리고 채식하고 엄청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돌아가신 고인이 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최정한 판단 한 게 딱 알게 됐을 때 초기였고 수술했으면 잡았겠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과 멀어지는 게 대부분 꿈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나이 먹고 나서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천천히 죽는 게 꿈 아니에요? 죽더라도 자연 사는 게 꿈 아니에요? 정말 조금 더디 천천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체 능력이 원활한 상황에서 살다가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그게 목표일 것 같은데. 밥은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건강 진단 받으셔야 되고요.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약?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닥터가 쓴 이제 가짜 건강의 유혹이라는 책을 보고 확실하게 깨우친 건데요. 약을 먹으면 내가 환자 같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안 먹고 나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순간 내가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약을 먹으면 해당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약을 안 먹은 사람은 이 세상 빠이빠이 안녕 할 수 있지만 약을 먹은 사람은 약을 먹고 계속 생명을 연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 진단 받아야 되고 건강 진단 받은 걸 데이터를 기본으로 내가 계속 약을 먹어야겠죠. 약을 꾸준하게 잘 먹고 이게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왜 건강진단 안 받아요? 왜 건강진단 받아도 저렴이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빠져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건강진단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나오던데요. 이것저것 좀 옵션 좀 넣으니까 좀 좋은 병원에서.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20대 때 30대 때 1,000만 원은 무슨 건강진단에 1,000만 원을 써 하겠지만 지금 50대를 전후하고 있고 60대 바라보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이 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50대 초반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사주를 보니까 50대 초반에 큰 돈을 벌고 큰 명성을 얻는데 오케이 현실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내가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줬다면 그 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주가 좋으면 뭐합니까? 체력이 안 따르는데. 연령대별로 내가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이를 먹고 나면은 체력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고요. 좋은 체력에서 좋은 건강, 좋은 정신건강, 좋은 태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식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끊으라니까요.
자식은 더 이상 소유물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본인도 똑같이 그 자식이 본인한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세요.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요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인생이 있고 삶이 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모를 때 젊을 때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어우러졌지만 나이를 먹으면 하고 싶은 게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팽당하고 싶지 않으면 독거노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지원하세요.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항원이혼을 하거나 돌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되거나 아플 때 병원 데려다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드미스들 나이가 많은데 남편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돈으로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여기 책에 나와요. 비혼주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대전제가 돼야 됩니까? 사람과의 교류를 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조차도 이렇게 좁혀져서 고립된다면 내 운도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니 나이 먹고 죽어도 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 텐데 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 사회에 내가 뭐라도 기여하고 어찌됐건 내가 움직이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건 사람과의 교류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퇴직을 하면 60 전후가 되면 대소사 이런 데 못 가게 된대요. 뭐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서 조의금도 내야 되고 넌 지금 뭐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돈 아까우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세요? 60이 지나가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진짜 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이 먹어서 전화할 사람 없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관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책을 쓰고 멘토링이라도 계속 해주면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없고 뭐 통장에 잔고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버타운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실버타운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제 뭐 유명한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해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버타운이라고 여겨지는 데인데 거기는 딱 두 가지 세대가 있대요. 부류가 뭐가 있냐? 본인이 잘나서 들어온 케이스 하나, 자식이 잘나서 들어온 케이스 하나. 둘이 어울립니까? 못 어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도 뭐 주변 환경도 너무 호텔식으로 다 공급을 잘해주는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 실버타운 들어가니까 안 행복해요예요? 아니에요. 그런 실버타운 들어갔으니까 안 행복해요예요. 실버타운을 들어가도 나랑 코드 잘 맞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몇십 명씩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실버타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맞춤형 실버타운. 왜? 서울에 지으니까 막 대규모로 막 이런 거 저부터도 싫어요. 돈을 좀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건강정보를 체크하더라도 비접촉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있는 게 타당해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을 때 내가 좋다고 했잖아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는데 그 좋은 실버타운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실버타운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들어올 때 현관에서 인사해주는 그 사람이 잘 생각하는 자기 너무 고맙고 좋았대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요. 아파트는 뭐 경비원이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실버타운에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 저는 약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나올 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고,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짐도 받아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항상 카톡으로 24시간 응대해주고, 뭐 우리 직원들 또한 뭐 그렇게도 해주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9to6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없더라고요, 거의. 3교대 하면서. 그런 환경에 내가 선택을 해서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이? 아, 나도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펼쳐보고 싶다? 더 보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주도적인 삶의 결정권을 통해서 내 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운의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투자에 동참하기도 하고 뭐 같이 해보자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지으면 들어오겠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덕을 제일 많이 봤지만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하고 너는 내 거다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셨으면은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 못 왔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별이 빛나는 밤의 작가가 되고 또 21, 서너세 MBC 시트콤 작가 공채에 당선이 되고 26에 드라마 작가 되고 26, 7에 되는 그 어간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또 서울에서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데 뭐 석박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원하는 배우자 만났다고 또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사업가로 변신하고 나서 일정 수준의 이상을 또 쌓아 나가고 명성도 얻고 업적도 만들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정형화된 틀은 없었어요. 항상 고난이 많았고요. 항상 어려움이 많았고요. 항상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뭔 택했냐면요. 남들보다 조금 덜 자는 걸 택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덜 먹는 걸 택했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아까워서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할 때는 그때 사우나 얘기했지만 TV 예능 할 때 특히 뭐 이런 거 시트콤 작가 할 때는요 그 일상이 뭐였냐면 그 회전 의자에 발 뻗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복도 나가면 옛날에 MBC 여의도 MBC 있을 때 MBC에 그 복도에 의자가 있죠.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잘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의자 다리 뻗고 잠이 와요. 그 밥은요 김밥하고 라면이요. 그렇게 매일 살면서도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내가 즐거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그 운의 흐름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결국 사람과의 교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궁합이 맞고 같이 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나를 선택해서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줘야 되고 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나 호응을 해줄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책 낸 거예요. 이거 이 책 얘가 왜 냈겠어요? 아니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인생을 한 50 살아보니까 운의 작동 원리를 나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맨날 저한테 와 뭐 의장님 하면서 그래도 저 만나고 저랑 교류하는 사람들이 저 와서 보면은 그래도 뭐 성공하셨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별얘기를 다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은 아직 이제 시작인 단계지만 어떤 사람의 시작에서 보면은 야 너 어떻게 용됐냐 특히 우리 글 같이 썼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너 대단하다 어떻게 작가가 사업가가 됐어. 근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내가 뭘 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운의 흐름은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타인을 통해 다가오는 그 운의 파도에 올라탔을 때 그 파도와 내 파도가 하나가 돼서 큰 파도가 돼서 그 파도에 올라타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돼서 큰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때 부도 쟁취하고 명성도 쟁취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야 부와 명성이 인생의 전부야? 아닐 수는 있죠. 하지만 부와 명성이 있으면 뭘 하기가 좋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가 좋죠. 제가 이 책의 초두에 이제 성공한 부자들의 분석을 주역의 시각에서 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꿈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게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요. 화성에 인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인들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이사를 가게 해서 거기서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지금 꿈이어가지고 막 스페이스X 로켓도 만들고 그 일련에 필요한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AI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 인류가 보다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이타적인 꿈이고 스케일이 큰 꿈입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미친도록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10명이 넘잖아요. 물론 뭐 이게 그 문화권에 따라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과 한 4명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복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1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행복하겠냐. 느껴보니까 사람만큼 사람이 사람을 얻고 낳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한 행복인 거예요. 운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고 노력하고 쌓아나가면 생성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 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소멸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